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62세 세탁소를 접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온 윤미경 씨. 딸의 부탁으로 손주를 봐주러 간 고급 아파트에서 그녀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색깔 순서를 외우는 5살 손주. 딸의 손목에 남은 지워지지 않는 멍. 그리고 사위의 협박 전화. 가족도 같이 날아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한 미경 씨는 사위가 출장을 간 사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서재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색깔 스티커가 붙은 송장 조각들, 냉장고 뒤에 숨겨진 현금 인출 기록, 그리고 손주의 저금통안 너무나 무거운 비밀. 과연 이 집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미경 씨는 이 비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참는 법을 배웁니다. 자식들 눈치를 보고 괜찮다고 말하며 혼자 사귀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미경 씨는 다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참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미경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목을 한번 가다듬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동네에 발을 디뎌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강남 한복판, 유리와 대리석으로 치장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었다. 세탁소를 접은 지 3년 용돈벌이 삼아 하던 청소일마저 몸이 따라주지 않아 그만둔 뒤로 미경의 하루는 그저 버티는 일의 연속이었다. 그런 그에게 딸 서하늘의 전화 한 통은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불안했다. 엄마, 이번 주만 태호 좀 봐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미경은 알아챘다. 그 차분함 뒤에 숨겨진 긴장을. 하지만 묻지 않았다. 딸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 이상 엄마는 그저 필요할 때 달려가는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미경은 잠시 멈칫했다. 천장은 끝없이 높고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다. 경비원은 정장 차림에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었고 로비 한쪽에는 이름 모를 조각품이 놓여 있었다. 미경은 자신의 낡은 운동화와 손때 묻은 가방이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엘리베이터 안은 더 조용했다. 32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미경은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다.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서자 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엄마 왔어? 고마워. 하늘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억지로 지어 보이는 것 같았다. 미경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하늘은 이미 등을 돌리고 현관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집안은 넓었다. 아니, 지나치게 넓었다. 거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가구는 모두 하얗거나 회색이었고 어디 하나 손때 묻은 흔적이 없었다. 미경은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다. 이런 집에서 어떻게 애를 키우지? 장모님 오셨습니까? 사위 강태진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웃었다. 반듯한 이목구비, 잘 빗어넘긴 머리, 말끔한 셔츠 차림. 그는 언제나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미경은 그 웃음이 불편했다. 너무 정확하고 너무 계산된 웃음이었다. 집이 좀 복잡하죠? 구조가 특이해서요. 되도록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태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왜요? 집이 넓은데 구경 좀 하면 안 되나요? 미경이 웃으며 물었지만 태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안전 때문입니다. 계단도 많고 문도 많아서요. 실수로 다치시면 곤란하니까요. 딸 하늘이 끼어들었다. 엄마, 태호 방은 저쪽이야. 화장실이랑 부엌만 쓰시면 돼. 괜히 이것저것 만지지 마.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이건 환영이 아니었다.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허락된 공간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날 밤 미경은 태호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5살 배기 손주는 천사처럼 잠들어 있었지만 미경의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았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조차 없었다. 마치 이 집은 소리를 삼켜버리는 것 같았다. 미경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 집엔 뭔가 있어. 그게 뭔지는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지어진 곳 같다는 느낌이었다. 차갑고 비어있고 숨이 막히는 집. 미경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하늘아, 넌 여기서 괜찮은 거니? 대답은 없었다. 다만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곧 사라졌다. 미경이 잠든 지 얼마나 됐을까?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파랑, 빨강, 노랑 순서 틀리면 안 돼. 미경은 눈을 떴다. 태호였다.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치 누가 시킨 숙제를 외우듯 중얼거리고 있었다. 초록 다음은 초록 틀리면 안 돼, 아빠가. 미경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이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고 작은 주먹은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5살짜리가 이런 잠꼬대를 한다고. 미경은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아이의 체온이 뜨거웠다. 괜찮아, 태호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미경의 목소리에 아이는 잠깐 움찔했지만 곧 조용해졌다. 하지만 미경은 잠들 수 없었다.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대체 뭘 외우는 걸까? 왜 5살짜리가 한밤중에 순서를 외워야 하는 걸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침이 밝았다. 미경은 부엌에서 딸을 기다렸다. 하늘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다. 긴팔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엄마, 일찍 일어났네. 하늘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미경은 커피를 내밀며 물었다. 하늘아, 너 요새 잠 제대로 자니? 응, 괜찮아. 그냥 바쁜 거야. 딸은 컵을 받아들었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경은 그 손목을 슬쩍 잡았다. 그 순간 블라우스 소매 사이로 보라색 멍이 보였다. 손목을 빙 둘러 누군가 세게 잡은 듯한 자국이었다. 이게 뭐니? 미경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늘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냈다. 아, 이거 실수야. 문에 부딪혔어. 문에 부딪혀서 손목에 이런 자국이 생겨. 엄마, 진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경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엔 두려움이 있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수 없는 사람의 눈이었다. 하늘아, 엄마 제발. 아무 일 없어. 나 출근해야 해. 딸은 서둘러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미경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기 엄마에게. 그날 밤 미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태호는 이미 잠들었고 하늘은 야근이라며 돌아오지 않았다. 집안은 다시 그 기이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태진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술 냄새가 복도까지 풍겼다. 미경은 숨을 죽이고 소파 뒤에 몸을 숨겼다. 태진은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라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가족도 같이 날아가.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라고. 미경의 등줄기로 찬 기운이 흘러내렸다. 태진의 목소리는 협박이었다. 누군가를, 아니 무언가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 속엔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하늘과 태호가 포함된. 태진은 전화를 끊고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곧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미경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다. 아이의 잠꼬대, 딸의 손목에 난 멍, 그리고 사위의 협박 전화.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태호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얼굴엔 평화가 없었다. 미경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하고 작은 손이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미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이 아이를, 이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분노였다. 그날 밤 미경은 결심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 집엔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딸과 손주를 집어삼키고 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빛은 차갑기만 했다. 미경은 작게 중얼거렸다.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대체 뭘 숨긴 거야, 이 집은. 다음 날 아침 태진은 출장을 간다며 캐리어를 끌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미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금이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었다. 태호야, 할머니랑 불록 놀이할까? 미경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한쪽에 앉았다. 미경은 아이가 놀이에 집중하는 걸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섰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서재였다. 태진이 항상 문을 잠그고 들어가는 그곳. 하지만 오늘은 문이 열려 있었다. 미경은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는 놀라울 정도로 깔끔했다. 책상 위엔 노트북 한 대와 펜 몇 자루만 놓여 있었다. 하지만 미경은 알고 있었다. 비밀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는 걸. 쓰레기통을 뒤졌다. 구겨진 영수증들, 메모지 조각들이 나왔다. 그중 하나가 미경의 손에서 멈췄다. 찢어진 송장 조각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송장 귀퉁이마다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미경의 손이 떨렸다. 태호가 밤마다 외우던 그 색깔들이었다. 파랑, 빨강, 노랑. 미경은 작게 중얼거리며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더 찾아야 했다. 마이너스. 부엌으로 향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주방이었다. 대리석 조리대, 최신형 가전제품들. 하지만 미경의 눈은 냉장고에 멈췄다. 냉장고 뒤쪽 벽과의 틈새가 유난히 넓었다. 미경은 냉장고를 조금씩 밀었다. 무거웠지만 62년을 살아온 힘은 아직 남아있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냉장고가 옆으로 밀렸다. 그 순간 미경은 숨이 멎었다. 벽과 냉장고 사이 먼지 쌓인 틈새에 갈색 봉투가 끼어 있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봉투를 열자 현금 인출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다. 5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날짜도 제각각, 은행도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모든 기록 위에는 손으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다. 분산 완료, 추적 불가, 최종 이동. 미경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이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돈을 쪼개서 숨기고 있었다. 그것도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실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어디 있어요? 응, 금방 갈게. 미경은 서둘러 봉투를 다시 집어넣고 냉장고를 제자리로 밀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곳이 있었다. 마이너스. 태호의 방이었다. 미경은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창가 선반 위에 돼지 모양 저금통이 놓여 있었다. 미경은 그 저금통을 볼 때마다 이상하다고 느꼈다. 너무 무거웠다. 동전이 가득 찬 것 치곤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태호야, 이 저금통에 뭐가 들었어? 몰라요. 아빠가 만지지 말래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미경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5살짜리가 아빠 눈치를 보며 저금통조차 만지지 못한다니. 할머니가 살짝 볼게.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미경은 저금통을 들어 올렸다. 무게가 최소 2kg은 됐다. 바닥을 보니 마개가 있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마개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동전이 아니었다. 검은색 외장하드였다. 미경의 손이 얼어붙었다. 왜 아이의 저금통 안에 외장하드가 들어있는 걸까? 그것도 이렇게 무겁고 정교하게 숨겨서. 미경은 외장하드를 꺼내 손에 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이 작은 물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송장 조각의 색깔들, 냉장고 뒤의 현금 기록들, 그리고 이 외장하드.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미경은 눈을 감았다. 숨이 막혔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집은 돈을 숨기기 위해 아이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5살짜리 아이에게 색깔 순서를 외우게 하고 저금통 안에 비밀을 숨기고 엄마에게 상처를 남기면서까지. 할머니, 괜찮아요? 태호가 미경의 손을 잡았다. 그 작고 따뜻한 손길에 미경은 정신을 차렸다. 미경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의 작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게 느껴졌다. 괜찮아, 태호야. 할머니가 다 괜찮게 만들어줄게. 미경은 외장하드를 주머니에 넣었다. 송장 조각, 인출 기록 외장하드.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였다. 거실로 나온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 빛마저 차갑게 느껴졌다. 미경은 주머니 속 증거들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하늘이에게 말해야 해. 더 늦기 전에. 하지만 딸이 믿어줄까? 남편 편을 들지 않을까? 미경의 가슴은 두려움과 결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하늘이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미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머니 속엔 송장 조각과 인출 기록이 들어있었다. 외장하드는 태호방 서랍 깊숙이 다시 숨겨두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하늘이 들어왔다. 딸의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다. 눈가의 다크서클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 하늘아,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늘은 미경의 표정을 보고 뭔가 직감한 듯 경직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하늘아. 미경은 주머니에서 찢어진 송장 조각을 꺼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스티커가 붙은 조각들이 딸 앞에 놓였다. 이게 뭔지 알아? 하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 태호가 밤마다 이 순서를 외우고 있어. 파랑, 빨강, 노랑, 초록. 5살짜리가 왜 이런 걸 외워야 하는데? 미경은 냉장고 뒤에서 찾은 현금 인출 기록도 꺼냈다. 종이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졌다. 그리고 이건 뭐야? 분산 완료, 추적 불가, 최종 이동. 이게 정상적인 집에서 나올 메모야. 하늘은 고개를 떨구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제발. 제발. 제발 뭐. 모른 척하라고.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내 손목에 남멍도 봤어.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알아.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엄마한테 말해. 엄마. 하늘이 소리쳤다. 그 목소리엔 분노보다 공포가 가득했다. 몰라야 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아. 뭘 몰라? 내 남편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너랑 태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걸. 엄마, 제발. 하늘이 울음을 터뜨렸다. 62년을 살면서 미경이 본 딸의 눈물 중 가장 절망적인 눈물이었다. 이 집이 무너지면 나도 끝이야. 태호도 끝이고 다 끝나는 거라고. 하늘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다.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다. 미경은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 딸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하늘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하늘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엄마는 몰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신고하는 순간 우리 가족은 끝이야. 태진뿐만 아니라 나도 태호도. 그때였다. 장모님,
혹시 망상이라는 말 아십니까?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경과 하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태진이 현관에 서 있었다. 출장을 갔다던 태진이 캐리어도 없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미경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당신 출장 간 거 아니었어? 태진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얼음처럼 차갑했다. 출장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제 서재를 뒤지셨다면서요? 뭐? 미경은 당황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CCTV가 있습니다. 서재, 부엌, 복도. 장모님이 냉장고를 밀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아들 방까지 뒤지는 거 다 봤습니다. 태진은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집어들었다. 찢어진 송장 조각들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배송 라벨입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면서 쓰는 거죠. 색깔로 분류하면 편하거든요. 거짓말. 미경이 소리쳤다. 그럼 현금 인출 기록은? 추적 불가라고 쓴 메모는? 세금 때문입니다. 사업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장모님은 사업 안 해보셨죠? 태진의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하지만 그 여유 뒤에 숨겨진 위협을 미경은 느낄 수 있었다. 하늘, 당신 손목의 남멍은? 그것도 설명할 수 있어? 미경이 딸을 바라봤다. 하늘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하늘아, 말해봐. 엄마. 하늘이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가 잘못 본 거야. 뭐? 나는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미경의 가슴이 무너졌다. 딸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 남편의 편을 들었다. 태진이 미경에게 다가왔다. 그는 허리를 숙여 미경과 눈높이를 맞췄다. 장모님, 나이 드시면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망상, 피해의식. 이해합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야. 그럼 증거를 대세요. 제대로 된 증거를.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외장하드는 다시 숨겨뒀고 손에 든 증거들은 태진의 말대로 평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모레 집으로 돌아가시죠. 태진의 말은 명령이었다. 미경은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하늘아. 하지만 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미경은 그 침묵이 거절이라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미경은 태호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딸을 잃은 것 같았다. 아니, 이미 잃었다. 공포에 갇힌 딸은 엄마보다 가해자의 편을 들었다. 창밖엔 여전히 화려한 불빛들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미경에게 그 빛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틀 뒤 아침 미경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아파트를 나섰다. 태진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다.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장모님 건강 챙기시고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살짝 숙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는 순간 태진의 미소가 사라지는 걸 보았다. 그 얼굴엔 승리의 표정이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미경은 로비를 나섰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지 않았다.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11월의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미경은 움직이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다.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들렸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사위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숨기고 아이를 이용하고.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송장 조각, 색깔 순서, 냉장고 뒤에 현금 기록, 그리고 아이 저금통 속 외장하드까지 모든 걸 말했다.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미경은 주소를 불렀다.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뒤 미경은 벤치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하늘이 미워할 것이다. 태호도 할머니를 원망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었다. 하늘아, 엄마가 미안해. 미경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차가운 바람만이 대답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흘 뒤 미경은 경찰과 함께 아파트로 돌아왔다. 형사 2명과 경찰관 3이 함께였다. 엘리베이터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32층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하늘이 문을 열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 이게 무슨... 실례합니다. 경찰입니다.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다. 하늘은 비틀거렸다. 미경은 딸을 부축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태진은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놀란 표이 아니라 짜증 섞인 표정이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강태진 씨, 금융거래 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서재, 부엌, 침실. 미경은 형사에게 속삭였다. 아이방 저금통을 확인해 보세요. 형사가 태호 방으로 향했다. 태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 순간을 미경은 놓치지 않았다. 저금통입니다. 형사가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왔다. 바닥 마개를 열자 검은 외장하드가 나왔다. 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게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아이 물건 아닙니까? 태진은 태연한 척했지만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다른 경찰관이 서재 책상 뒤편 벽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위장된 벽지를 뜯어내자 디지털 금고가 나타났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시죠.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은 전문가를 불렀다. 30분 후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현금 뭉치들이 가득했다. 수천만 원은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서류들. 위조된 계약서, 차명 계좌 목록, 그리고 불법 거래 내역들. 강태진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이 수갑을 꺼냈다. 그 순간 태진이 미경을 노려봤다. 그 눈빛엔 증오가 가득했다. 당신이 다 망쳤어. 수갑이 채워졌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미경은 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내가 이미 망친 거야. 내 손으로. 태진은 끌려나갔다. 하늘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태호는 방 안에서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두려운 표정으로 문틈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미경은 딸에게 다가갔다. 하늘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늘아, 엄마가 우릴 이렇게 만들었어. 딸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다. 미경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미경은 딸의 어깨를 꼭 잡았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너희는 계속 그 사람한테 갇혀 살았을 거야. 하늘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엔 분노의 울음이 아니라 해방의 울음이었다. 미경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마이너스. 석 달이 지났다. 세 사람은 낡은 빌라로 이사했다. 32평짜리 주상복합은 압류당했고 비싼 가구들도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작은 빌라의 거실엔 매일 밤 불이 켜졌다. 미경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하늘은 태호와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태호는 더 이상 밤에 잠결대를 하지 않았다. 색깔 순서도 외우지 않았다. 할머니, 저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요. 태호가 달려와 미경의 다리를 껴안았다. 미경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 우리 태호 대단한데? 저녁을 먹으며 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고마워. 미경은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다. 뭐가? 나를 우리를 꺼내줘서. 하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미경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니까. 미경은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미경은 작은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화려한 고층 아파트는 사라졌지만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미경은 깨달았다. 가족을 지키는 건 참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드러내는 거라는 걸. 비밀이 썩어 들어가기 전에 진실로 환기시키는 것이라는 걸.
창문 너머로 태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미경에겐 어떤 고급 아파트보다 값진 것이었다.